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국가 중국은 이해하겠는데 거기에 행복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이 책은 저자가 감시국가이지만 중국은 행복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고베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교수이신 가지타니 가이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교수님은 고베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에서 현대 중국의 재정과 금융을 전공하셨습니다. 공동 저자인 다카구치 고타님은 언론인으로 중국의 경제, 기업 및 제일중국인 사회를 주제로 주요 미디어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옴기니 박성민님은 도쿄 외국어 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본어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인 신용도를 증명하기 어려운 중국 사회에서는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신용 점수를 상거래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이 정부나 대기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행복한 감시국가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대책도 기본적으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적색, 녹색, 황색의 건강 코드를 발행하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감염이 의심되는 적색과 황색 코드인 사람은 행동을 제한하며 격리를 의무화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중국을 방문하면 감시사회다운 모습에 굉장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엑스레이로 수화물을 감시하는 모습이 공항에서와 같은 자체 보안 검색의 그런 형태로 굉장히 강도 높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를 타려면 신분증 제시는 필수라고 합니다. 게다가 거리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약 5억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감시사회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은 어떨까요?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의 세계가 걱정하는 것에 대한 조사 2019년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28개국 국민들의 과반수가 평균적으로 자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무려 58%가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자국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조사 대상자의 무려 94%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되는데 중국에서는 한결같이 대상자의 90% 안팎이 자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그런 결과인데요. 전자상거래 면에서도 중국은 이베이와 아마존이 세계의 많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 싸움의 승자가 되었는데요. 알리바바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집중했기 때문이고 이베이와 아마존은 상품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회사나 제품을 믿기보다 사람을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공동구매, 서치 전자상거래는 전부 사람 중심 전자상거래의 발전형인데 이 세 가지 새로운 형태는 전부 사람의 중요성이 더 크고 판매자의 얼굴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현금에는 익명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폐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 어떤 상품의 대가로 사용되었는지 현금 그 자체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결제라면 누가 지급하고 누가 수령했는지는 물론 결제 시각과 위치 정보 등 많은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또한 그렇게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쉽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이른바 가파로 불리는 미국의 거대 기업은 검색, SNS, 전자상거래, 앱 등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위기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가 보유한 정보, 즉 언제 어디서 무엇에 돈을 썼는지에 대한 정보는 가파가 취득한 그러한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수집하는 정보는 돈의 흐름과 관련된 경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중국의 거대 IT 기업은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바바와 텐센트 이 두 기업이 모두 수집해서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닌데요. 언제 어디서 어떤 노동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을 얻었는지 등의 노동 관련 데이터도 거대 기업의 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환기가 된 계기는 5, 6년 전부터 등장한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긱 이코노미란 평소에는 각자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필요할 때만 함께 모여 긱 세션으로 연주하듯이 정해진 업무가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한 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는 형식으로 고용하는 일시적인 고용의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승차 공유 업체인 디디초싱, 배달 대행 와이마이 업체인 메이투안 옌핑, 어로머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긱 이코노미 경제도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배달 대행으로 배달원이 받는 급여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베이징시나 선전시 등 대도시에는 월 8천에서 1만 위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로 직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달원 일은 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에 사용되는 전동 자전거도 배달원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학력이나 전문 기술이 필요 없이 비숙련 노동자로서는 여태까지 받을 수 없었던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모두가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중국에는 긱 이코노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의 직원을 제외하면 중국은 이직이 많고 노동 유연성이 높은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지탱하는 외지 노동자는 매년 구정 휴가가 끝나면 기존 직장으로 돌아갈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휴가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각지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노동 방식이 중국 외지 노동자에게는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더 일반적으로는 긱 이코노미 그 자체의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고정적인 직업 없이 레스토랑 주문 배달, 포장마차나 노점 영업, 심부름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직업 유랑민이라고 불리며 일설에는 중국에 2억 명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들의 정보가 모두 이제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네트워크 검열인데요. 네트워크 검열의 핵심은 왠지 모르게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의 네트워크 검열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통신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주 들리는 오해 중 하나로 해외 서비스나 언론사 웹사이트는 절대 이용할 수 없다거나 검열을 회피하면 체포된다는 등의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검열을 피하려면 노력이 들고 번거롭다고 하는데 구글 대신 바이두로 검색하고 라인 대신 위챗으로 서팅하는 등 비슷한 중국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해외 서비스와 멀어지게 되었는 것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구글 검색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30초 동안 접속 가능한 시간이 이어지면 그 뒤에 30초 동안 끊어지는 시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는 같은 유저가 단시간에 여러 번 검색을 하거나 천안문 사건 같은 민감한 용어를 검색하려고 하면 접속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불안정한 사이트 접속이 중국 정부의 검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인데 왜 이렇게 사이트가 계속 다운되지? 중국의 바이두가 훨씬 더 안전적이네 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구글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느슨하게 검열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인터넷 검열을 철저하게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란, 소수민족의 천안문 광장 앞 차량 돌진 사건 또는 민주화 운동과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 등이 좋은 예라고 합니다. 200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시위 당시에는 약 1년에 걸쳐 모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이후 중국 공산당은 모든 미디어를 검열해 왔습니다. 검열 대상이 되는 언론은 시대나 매체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의 의무를 표하는 일, 최고 정치가에 대한 비판, 민주화 운동 등 반정부 운동을 교사하는 일, 소수민족의 독립을 촉구하는 일 등이 주요 검열 대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감시원과 여론몰이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가 고용한 경우도 있고 IT 기업이 자사 서비스에 부적절한 게시글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한 경우 또는 대학이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 소속된 젊은이들을 동원해 자원봉사를 시키는 경우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2015년에 유출된 관련 문서에서는 중국 공산주의 청전단반으로 전국에 1천만 명의 인터넷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한다는 계획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글을 올린 본인조차 검열을 당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검열이 있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삭제라고 합니다. 글을 쓴 본인에게는 게시글이 평소와 똑같이 보이지만 글을 열람하는 사람에게는 표시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 밖에도 리트윗할 수 없다, 검색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추천글에 오르지 않는다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게시글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고 글이 확산되어 인터넷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고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주지 않는 글이었나 하고 게시자 본인조차 통제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글로 가득했던 중국의 인터넷 공간이 현재는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깨끗하고 바른 언론 세계, 게다가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이 자신이 유도당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긍정적인 세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90% 이상이 자신들의 나라가 잘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옳고 그른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많아지고 개인은 모든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이 더 쉬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년에서 예견한 빅브라더가 관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개개인이 더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지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